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이 시작되는 곳. 오늘 이곳에서 또 한 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04명의 빚, 100억 11만 197원이 사라집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불법 추심에 악용됐던 채권들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천문학들을 기록해온 100억의 부실증권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 소각된 만큼 자유를 얻는 분들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여러 문명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부채 주정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빚으로 도탄에 빠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빌리는 자와 빌려주는 자 모두 만족하는 빚은 없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빚은 무엇일까요? 불법 추심은 어떤 영화보다 무섭고 혹독합니다. 박성희 씨에게 밤은 공포의 시간입니다. 이제 저기서 이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저기서 저기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몇 번 걸린 적도 있어요. 불 끄고 있으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딱 정해져 있어요. 공원 이렇게 여기. 늘 누군가에게 일상을 감시당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써도 문이란 문을 다 가려도 감시의 눈초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박성희 씨 가족에게 집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무슨 전화요? 거기 뭐라 대볼트 전화 왔어요? 네 계속 와요. 오늘까지 50분 온 것 같아. 돈 갚으라고 이런 식으로 집으로 날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것도 심야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협박하는 건 불법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박성희 씨 현실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생각나면 지금도 진짜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다까지 들어오면요. 나 혼자 있을 땐 상관없어. 이제 애 있을 때 그러면 우주 겁나요. 아주 세상이 무서우니까.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알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냥 저 있냐 확인하고 우선 저 없을 때도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전화로도 직장 여기서 일하는 거 맞냐고, 오시면 연락 좀 달라고, 오시면은 따로 저 불러서 돈 왜 안 갚냐고. 직장에서도 추심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못 알 수가 없죠. 계속 연락 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시작은 하영 씨였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대부업체에서 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저 신용카드가 있어서 막 현금 대출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빚이 갑자기 너무 불어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더 높은 이자율을 할 곳도 없고 딱 20살한테 빌릴 수 있는 곳이 그런 곳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곳이 아니죠. 두세 달만 연체해도 이자는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다 보니 13군데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자 그랬어요, 제가. 그냥 죽자.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서 못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일날 7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날 못 냈잖아요. 그러면 한 6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게 한 13만 원은 돼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주 25일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원금을 갚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이자에 죽는 거예요, 이자에. 약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 그럴까요? 맞아. 조금 괜찮아졌네 하고 이제 움직이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빠지고 깊게. 나중에는 그 늪에 빠져서 운짤딱살 같다고. 그야말로 숨 쉴 때마다 빚이 쌓였습니다. 상환 능력을 벗어난 지는 이미 오래. 그럴수록 독촉은 더 심해졌습니다. 집에 압류장이 막 쏟아지고 실제로 집에 가재도구에 막 압류 딱지가 붙고 하게 되면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파산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일단 채권자들의 집행이 금지가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그 채무자는 이제 숨을 쉴 수 있다. 그래서 브리딩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때 새로운 재탄생이랄까요?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서울 회생법원은 회생, 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확대 개편하면서 출범했습니다. 여기가 회생법원이네요. 네. 여기 이제 채무자석, 여기 이제 채권자석. 채무자석에 한번 앉아볼까요? 예. 어떠세요? 사실 여기가 굉장히 무거운 공간인데, 판사님도 바로 앞에 계신 것도 좀 중압감이 있고. 좀 위압감이 느껴지네요. 예. 누구를 위한 파산일까요? 왜 파산을 허용해야 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 제가 해외에 갈 일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유엔에서 주재하는 어떤 컨퍼런스였는데요. 그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아직도 지구상에는 수백만 명의 노예가 있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아직도 개도국이나 일부 후진국에서는 자신이 부채를 다 갚지를 못해가지고 신체를 결국 또 담보를 하는 경우도 아직도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일정 기간 가서 일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용어도 있던데요. 일회용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든가 그런 용어들도 있더라고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이죠.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희곡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희곡에 보면은 안토니오라는 상인이 배를 띄워서 무역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배가 잘못해가지고 가라앉게 되죠. 그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고 원래 약속한 것처럼 샤일록에게 1파운드의 살을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사실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나오는 그 시절에 무역을 하다가 잘못된 사고가 나서 너무 큰 빚을 지는 것 때문에 무한대로 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16세기에 근대적 의미에서 이 파산법,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럼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들어보면 이제 파산제도라는 게 어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그 다음에 사업의 규모,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 이런 건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파산제도가 명문화된 것은 1962년. 그런데 첫 번째 파산자가 나온 것은 1997년입니다. 판사님 들어오시니까 모두 일어나십시오. 그동안 아무도 파산을 신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파산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서울회생법원 파산 203단독 213단독 그런데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재산을 처분하고도 못 갚은 채무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 30년 전부터 장사를 했었어요. 얼른 무너졌을 때 손을 떼면 괜찮은데 사람의 욕심이 다시 돌리면 잘 될 것 같거든요. 조카한테 살해를 당했는데 인감을 또 잠깐만 달라고 그래서 그럼 빨리 쓰고 달라 그랬는데 그걸 안 갖고 와서 그걸 갖고 또 돌아다니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갚는다고 한 게 1년 가고 2년 가고 그때부터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갚아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늘어나고 안 되는 거예요. 한 수십 년 고생했죠. 내가 지금 수급자인데 수급비가 5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래서 매일 10만 원씩 이상 내야 돼. 매달. 그건 나 많이 냈다고 한 2년 이상 냈다고. 내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고. 파산의 이유는 대부분 사업 실패나 실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도덕적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빚이 있었을 적에 바로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탕감받으려고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스스로 이제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 개인 파산 신청하거나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데 그러한 그 사람들의 이 스토리를 봤을 때 도덕적 해이가 언제 있었는지는 사실 법률가가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파산 신청자들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들입니다. 심지어 파산을 망설이는 동안에도 계속 쌓여서 점점 더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추가 대출이 힘드니까 카드론도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제2금융권도 쓰게 되고 또 안 되면 개인한테 이제 비싼 이자도 써야 되고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막으면 급한 법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굉장히 고맙게 쓰는 거야. 이자를 엄청 막 달러로 주고 막 달러 이자라고 하거든요. 10부 이자, 15부 이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것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요만큼의 융통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왜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렸을까요? 그들은 왜 고리대금 업체를 이용했을까요? 그들은 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빚에 덫에 걸려든 걸까요? 도대체 그들은 왜? 파산자들은 자기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빚을 얻은 게 아닙니다. 실직을 해서 또 사업에 실패해서 아이들이 굶는데 무슨 합리가 있어요? 당연히 고리라도 빌려다가 먹어야죠. 사람이 빚을 졌다고 안 먹고 학교 안 보낼 수 없어요. 그런 사회를 바라시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빚을 져도 아이 학교는 보내야 되고 자야 되고 먹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사회가 못 해주면 개인이 고리를 얻는 겁니다. 합리적인 빚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